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유럽 할머니들의 유흥지가 된 감비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품격 있는 관광객입니다. 나라와 문화를 즐기기 위해 오는 관광객이지 단순히 성관계를 위해 오는 관광객은 아닙니다. 감비아 관광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장관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할 만큼 감비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애인대행 산업이죠. 감비아의 해변 휴양지들은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노년의 영국 및 유럽 관광객들이 젊은 현지인과 성관계를 목적으로 찾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감비아가 유독 특이한 건 보통 성매매 관광이라고 하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중년의 남자가 젊은 여성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떠올리는데 감비아는 반대거든요. 감비아는 유독 중년, 노년의 여성이 많이 찾습니다. 인구 약 280만 명, 아프리카 대륙 본토에서 가장 작은 국가 감비아는 어쩌다 유럽 할머니들의 파라다이스가 된 걸까요? 감비아는 15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발견하면서 유럽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서양 노예 무역의 거점 중 하나로 이용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노예와 금, 상하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죠. 이때부터 독립까지 쭉 감비아는 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쭉 식민지였죠. 지도를 보면 감비아의 영토가 좀 이상하게 생긴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프랑스와 영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 협정을 맺어서 그렇습니다. 감비아는 1965년에서야 독립했는데 식민지 기간 내에도 감비아에서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립 이후에도 땅콩 수출의 경제를 의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식민지배 당시 영국이 노예 무역이 금지되자 감비아를 땅콩만 재배해서 수출하는 나라로 만든 게 이어진 겁니다. 식용유 만드는 데 쓰려고 했거든요. 1970년대에 땅콩 가격이 하락하자 감비아는 경제 위기를 맞을 정도로 경제가 취약했죠. 감비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수익원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보였죠.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국민 대다수는 빈곤선 아래에서 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기에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에 무슨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척박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럼 해외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뭐가 있어야 투자를 받죠. 그나마 유리한 점은 유럽과 비교적 가까운 국가라는 것밖에 없는데 유럽 기업들은 굳이 인프라도 없는 감비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1965년 스웨덴 여행사에서 가격도 괜찮으면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또 유럽의 혹독한 겨울과 대비되는 따뜻한 여행지를 찾다가 감비아를 한번 가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의 스웨덴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제대로 된 호텔도 딱히 없고 서비스도 없었지만 꽤나 좋은 반응을 보였죠. 따뜻한 햇살과 모래사장, 한적한 해변도 큰 역할을 했지만 당시는 원주민들, 비문명화된 부족들 같은 이들을 다룬 다큐가 제작되고 흥행할 정도로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시기였거든요. 진정한 아프리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1965년 300명이었던 관광객 수는 급격히 증가해 1976년 2만 5천 명까지 늘어났죠.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과는 3시간 정도 거리였고 물가는 유럽 대비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쌌기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나왔듯 감비아의 산업이라고 해봤자 땅콩이 다였기에 인프라 개발이 더뎠고 돈을 벌 방법도 딱히 연구하지 않아서 관광객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도 터무니없이 작았죠. 호텔이 해변에 몇 개 들어서기는 했지만 정작 감비아의 국민들은 관광객이 와서 큰 돈을 번다던가 하는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당시 관광객 자체도 은퇴한 중산층으로 그냥 조용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다였고요. 즉 애초에 큰 돈을 쓰러 온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냥 가성비 여행이었습니다. 관광객의 방문도 들쑥날쑥했기에 언제 발길이 끊길지 예측이 불가능했기에 관광 관련 산업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올지 모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식당을 연다는 건 안 그래도 빈곤한데 이런 도박을 하기란 쉽지 않죠. 무엇보다 감비아 국민들은 영어를 쓰기에 대화는 가능했지만 관광객과 말을 하거나 문화를 교류할 만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관광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였죠. 유럽의 여행사들이 여기저기 여행 상품을 만들다 감비아 여행 상품까지 개발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패키지 여행이라고 말하는 상품이죠. 이 말은 어느 정도의 관광객 숫자가 꾸준히 공급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감비아 정부도 본격적으로 관광 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죠. 인프라도 하나둘 생겨났고 꾸준히 관광객이 오자 기념품 상점부터 시작해 식당과 술집, 가이드 같은 관광객 대상 사업도 생겨났습니다. 비록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간 산업들이 주 수익원이었기에 큰 수익은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가져갔지만 감비아 사람들도 이런저런 돈을 벌 방법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관광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
나누거나 연애와 비슷하게 만나는 일까지 생겨나면서 감비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슬슬 알아가기 시작했죠. 관광 이외의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감비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명했습니다. 해변에서 쉬고 있는 중년, 노년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유혹하는 것이었죠. 반대로 중년, 노년의 남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감비아에서는 특히 남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혹이 추가되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감비아 사람들은 흑인인데 중년과 노년의 남성의 경우 유혹 목적이면 감비아보다 동남아시아를 더 선호했거든요. 간 김에 유혹 말고도 도박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즐길 수 있고요. 반대로 여성들은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닌 그냥 가성비 여행 싼값을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휴양지로 알고 왔다가 어쩌다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쩌다가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유흥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감비아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애초에 유흥 목적이 아니었고 유흥 목적인 남자들은 다른 국가로 갔으며 여자들은 그냥 왔다가 해변에서 마치 영화처럼 로맨스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포인트는 로맨스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닌데 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중요해져. 장소도 우리로 치면 해변 헌팅이라 분위기도 완벽했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었기에 오히려 더 돈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년, 노년의 여성들은 이걸 성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운명의 만남, 연애라고 생각했기에 하루 만나는데 얼마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성으로 보고 사랑해서 돈을 막 줬죠. 국가 간 경제력 차이가 엄청났기에 감비아 남자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지만 돈을 주는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도 아니었고요. 살던 곳에서는 뒷방 늙은이 취급에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던 내가 우연히 여행 간 곳에서 헌팅으로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조그만 것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다니 헤어나올 수 없는 덕과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잔잔했던 노후에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것과 같죠. 지금도 로맨스 스캠으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는데 직접 만나고 관계까지 가졌다면 뭐 빠져드는 거죠. 이런 분위기였기에 당시에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어떻게 하다가 관계를 가졌는데 감비아 사람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준의 돈을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보고 또 이게 소문이 나면서 하나둘 개인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산업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유명한 성매매 관광지 이런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감비아 사람들도 여행 오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었죠. 감비아의 관광 산업이 급변한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세계 최초로 패키지 관광을 만든 여행사 토마스 쿡이 감비아에 눈을 돌렸거든요. 토마스 쿡은 말이 여행사지 호텔과 리조트에다 몇십 개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던 나중에는 107개의 항공기를 운영한 대형 그룹입니다. 2019년에 파산했지만요. 어찌되었든 당시 토마스 쿡이 가진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여행사들이 감비아 여행 패키지를 만들고 홍보하면서 관광산업이 좀 발달하게 되었지만 토마스 쿡이 들어온다는 건 대형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수요를 창출해낸다는 말이었죠. 당시 토마스 쿡이 주로 팔았던 태국과 케냐 같은 겨울 휴양지들은 다른 대형 여행사도 많이 들어오면서 또 너무 유명해지면서 포화 상태 수준이었기에 토마스 쿡이 다음은 어디로 하지 하다가 찾은 게 감비아였죠. 저렴한 물가, 비교적 안정적인 치안, 영어 사용, 무엇보다 유럽에서 가까운 거리, 감비아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미소 짓는 해안, 겨울에 태양을 찾아서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열대 천국이라는 문구를 쓰며 토마스 쿡은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죠. 영국 전역에 뿌려진 광고를 보며 사람들은 이번 겨울에는 나도 여행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항공, 호텔, 픽업, 식사까지 포함된 올인원 일주일 여행 상품이 299파운드 정도였거든요. 영국 북부 공업도시 노동자 계층과 연금 생활자들에게 감비아는 꿈의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에서 매주 전세기가 떴고 1995년에는 연간 관광객이 10만 명을 돌파했죠. 2000년에는 16만을 돌파했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죠. 그전에는 중소형 여행사들이라 이런 거 저런 거는 제공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혹은 추가금 이런 방식이었는데 토마스 쿡을 비롯한 대형 여행사들이 올인원 패키지로 여행을 구성하면서 진짜 감비아 사람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었거든요. 출발부터 귀국까지 모든 걸 여행사에서 다 제공해주니 관광객은 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감비아 사람들이 돈을 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죠. 여행사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술과 연애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진짜 산업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아예 술집이 알선 장소가 되었고요. 해변도 낭만이지만 술집 헌팅도 낭만이죠. 1990년대 후반이 되자 유럽 여성들에게 돈을 목적으로 접근해 관계든 애인이든 뭐든 하려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범스터죠. 어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해변에서 구애하는 가난한 감비아 청년을 뜻하는 속어인 걸로 봐서 거지, 불황자를 뜻하는 범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로 범스터로 활동하는 이들은 10에서 30대 초반의 가난한 흑인 남성이고요.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몰려들며 범스터 산업은 체계화되었습니다. 진짜 놀목 쪽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술집이나 택시 기사 등을 통해 알선을 받기도 하고, 로맨스처럼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는 해변에 누워있으면 찾아가죠. 최근에는 보통 중개를 통한다고 하네요. 에이즈가 심해서 믿을 수 있는 보증된 남자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범스터 산업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합니다. 로맨스가 중심이었던 산업이 대놓고 유흥 산업이 되었죠. 인터넷이 발달해 정보가 공유되면서 사실 저 범스터들 진짜 좋아해서가 아니라 로맨스가 아니라 돈 벌려고 접근하는 거다라는 현실이 알려졌고, 동시에 감비아는 여자들에게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국가 전체가 거대한 호빠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성이 유흥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게 드문 현상이다 보니 현상에 대한 연구와 논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발표된 학술 연구인데 이름이 내 안 누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범스터, 거대한 흑인 성기, 그리고 늙은 백인의 금이죠. 논문을 보면 감비아의 청년 실업률이 30%를 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도 한 달 월급이 $80 정도이기에 하룻밤만 보내도 $20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죠. 범스터가 되는 과정도 나와있는데 어린 소녀들이 해변에서 조개 껍질이나 과일을 팔다가 관광객과 교류하는 법을 배우고, 나이든 범스터들이 유럽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대화법, 제스처를 가르쳐주면서 한 명의 어엿한 범스터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어엿한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2023년 아프리카 정치경제 리뷰 저널에서도 범스터를 다뤘는데 여기 나온 인터뷰를 보면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죠. 호텔에서 한 달 일해봐야 $4,000이에요. 그런데 벨기에에서 온 60살 여자가 하룻밤에 500유로를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족 7명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저 상황이라면 거절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범스터들 사이에서 나름 계급도 있죠. 최상위층은 프로페셔널로 불리는데 여러 명의 스폰서를 두고 유럽의 집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유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중간층은 고정 파트너가 있는 이들이고, 최하층은 해변을 배회하며 지금도 인생을 바꿔줄 여자를 찾고 있는 이들이죠. 감비아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영국 할머니들인데 하도 이게 성행하다 보니 하나의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왜 사회 문제냐? 일단 영국 할머니들이 연금과 이때까지 모은 재산을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범스터들과 재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영국으로 온 범스터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노후 가정을 파탄내는 주범인 셈이죠. 실제로 71살 마가렛 할머니는 감비아에서 만난 남자에게 빠져 남편과 이혼까지 했지만 영국으로 온 범스터는 온 지 하루 만에 튀었죠. 감비아도 이런 이미지를 뽑고자 처음에 나왔듯 관광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도 하고, 2024년 관광 개발 지역의 보안을 대폭 강화하면서 마케팅 포커스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성공은 못했고 여전히 범스터들을 만나러 할머니들이 오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 수익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 이상 가난한 감비아 입장에서 관광 수익은 포기하기 힘드니까요. 실제로 변화를 선언한 뒤 언론에서 나와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돈은 어떡할 건데? 심지어 감비아는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국가인데 감비아의 이슬람 성직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죠. 이슬람은 명확해요. 혼의 성관계는 하람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또한 자비와 이해의 종교이기도 해요. 젊은이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런 일을 한다면 알라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토마스 쿡이 마케팅으로 썼던 문구처럼 감비아가 미소 짓는 해안 열대 천국이 되는 방법은 자명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마디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죠. 뭐 정부가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하고 젊은 층의 각성이 있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해결 방안들이 뻔한 말들이 많지만 현실은 결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돈과 이해관계에 따라 오늘도 인생 역전을 위해 해변으로 출근할 테니까요. 영국 할머니들의 천국이 된 감비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